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상위 계층이라며 다른 학생의 나라를 폄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월급으로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며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명문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미아입니다. 20살의 평범한 미국 대학생이죠. 어렸을 때부터 세계 경제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NYU를 선택했어요. 특히 우리 학교는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개강 첫날, 저는 아시아에서 온 두 친구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서희와 태국에서 온 투란이었죠. 서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항상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투라는 글쎄요, 첫 인상부터 남달랐죠. 이건 에르메스 최신 백이에요. 태국에서 막 출시됐을 때 바로 구했죠. 투라는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녀가 착용한 모든 것이 명품이었죠. 샤넬 재킷, 루이비통 신발, 까르티에 시계까지. 마치 걸어다니는 명품 카탈로그 같았어요. 태국에서는 우리 같은 하이소 계층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태국의 상위 1%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태국의 하이소는 정말 특별한 계층이라고 해요. 하이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이소사이어티의 줄임말로 태국의 상위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특권층을 의미한다고 해요. 태국의 하이소는 보통 한 가문의 순자산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바트에 달해요. 한화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이 넘죠.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저는 이런 계층 구조에 관심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하이소는 단순히 부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까지 가진 특별한 계층이라고 해요. 대부분 해외 명문대를 나왔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투란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두 명품으로 도배된 생활을 하진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진정한 하이소들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들은 이미 충분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겉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해요. 사실 진짜 하이소들은 별로 티를 내지 않아요. 명품을 과시하면서 다니는 건 오히려 신흥 부자들이나 중산층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서희를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서희의 말로는 투란의 행동은 오히려 진정한 하이소답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투란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듣고 있었죠. 투란은 수업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부를 과시했어요. 서희는 그런 투란을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예의 바른 성격 탓에 직접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어요. 미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예요. 우리 집 펜트하우스에서요. 물론 초대받은 사람만 올 수 있어요. 투란의 태도는 점점 더 과시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SNS에 매일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인증했고 다른 학생들의 평범한 삶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특히 서희를 대할 때면 더욱 그랬어요.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문화를 폄하하는 말을 자주 했고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가 한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몇 번 사고를 쳤다고 이제 태국 사람들은 다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 불공평하죠. 이런 일 때문에 요즘 태국에서는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서희를 곁눈질로 보며 말했어요. 마치 서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요. 게다가 태국 현지 언론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면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놀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한국 연예인들과 어울렸어요. 우리 같은 하이소는 어디를 가도 특별한 대우를 받거든요.
서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도 투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블랙핑크의 리사와도 친분이 있다며 자랑했죠.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사진들은 대부분 먼발치에서 찍은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개강 첫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점점 더 불편한 관계가 되어갔어요. 투란의 과시적인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서희를 향한 무시도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주 세계 경제학 강의실에서 일어났죠. 다음 주 월요일, 평소처럼 세계 경제학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모였어요. 교수님이 오시기 전 학생들은 저마다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주말에 맨해튼에서 쇼핑했어요. 명품 매장에서 VIP 대우를 받으며 쇼핑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투란이 말을 꺼내자마자 몇몇 학생들이 흥미롭다는 듯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특히 명품에 관심이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눈을 반짝였죠. 근데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놀러 갔을 때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강남에서 쇼핑을 하는데 직원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태국 하이소가 오니까 특별 대우를 해준다면서. 서희가 책상 위 펜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투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사실 제가 한국의 톱스타들이랑 많이 친해요. 특히 BTS 멤버들이랑은 자주 만나죠. BTS가 태국 공연할 때마다 저희 가족이 스폰서를 했거든요. 그래서 백스테이지에도 자주 가죠. 사진 있어요? 서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아, 그게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공개는 못하는데. 투란이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아, 리사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사랑은 정말 친해요. 방콕에서 자주 만나거든요. 투라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리사의 콘서트장이나 팬미팅에서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한국 연예인들이 태국에 오면 다들 저희 가문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태국 연예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사실 서희 씨도 제가 도와주면 연예인들 많이 만날 수 있을 텐데. 서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투란의 말이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아니, 왜 저러지? 제가 도와준다는데. 투란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존심만 세요? 사실 태국 하이소랑 비교하면 한국의 연예인들도 그냥 일반인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태국 활동을 도와주는 거지. 교실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투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지금 우리 태국의 도움이 절실해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같은 하이소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나 봐요.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오늘 강의 주제가 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과 불평등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오늘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과 불평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투란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노동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바람에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불법 취업을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님이 프로젝터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투란 씨의 말씀과는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네요.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은 태국 현지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주고 있어요. 제가 방콕을 방문했을 때 현지 근로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태국 기업에서는 월 1만 5천 바트를 받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 근로자들은
3만 바트까지 받게 된 사례도 있었죠. 교수님은 실제 임금 명세서와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복리후생의 차이예요.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 버스를 운영하고 깨끗한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자녀들의 학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명절 때는 고향에 갈 수 있도록 귀향 비용도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의 임금 체계를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 태국의 4배 수준이에요. 거기다 한국은 야근 수당을 150% 더 주고 주말에 일하면 200%를 더 줘요. 휴가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모두 의무예요. 퇴직할 때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좋은 근로 조건 때문에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의 잘잘못이 아니라 두 나라의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투란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태국 불법 체류자들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한국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밀매 조직과 불법 성매매 알선 단체들이 적발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지난해에만 해도 방콕발 여행객의 수하물에서 수차례 불법 약이 적발되었고 서울 시내 태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지속적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한국에서 체포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태국인 근로자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란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그래봤자 한국 월급이라는 게 얼마나 되나요? 저희 태국 하이소들은 한 달 쇼핑비가 한국 사람들 연봉보다 많을걸요. 그 작은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명품 가방 하나 사려면 몇 달을 모아야 하고 좋은 차는 평생 모아도 못 살 거예요. 한국에서 월급쟁이로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그래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투란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합법적으로 일하면 받는 월급으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다들 돈 많이 주는 불법 일을 찾는 거라고요. 결국 이런 일들은 한국의 낮은 임금이 문제예요. 저희 가정부 월급이 한국 회사원 연봉보다 많을걸요.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다른 학생들도 투란의 황당한 주장에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죠. 특히 경제학과 학생들은 그녀의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실 안이 술렁였어요. 서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우리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양국의 임금 구조와 경제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의 GDP는 약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반면 태국의 GDP는 약 5천억 달러 수준이죠.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8달러, 태국은 약 2달러입니다. 투란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평균일 뿐이에요. 우리 하이소 계층에게는 한국 임금은 우습게 느껴지죠. 잠시만요. 교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아시나요? 당시 태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당시의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셨어요. 97년 금융위기 때 태국 바트화 가치는 절반 이하로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렸어요. 특히 삼성전자는 1997년 말 태국 경제가 최악일 때
나콜라 차시마에 대규모 가전 공장을 설립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방콕 근교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웠고 LG전자는 라용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설립했어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닙니다. 한국의 선진 제조 기술이 태국에 전수되었고 현지 부품업체들의 기술력도 크게 향상되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여주셨어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1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자리들이 단순 노동직이 아닌 기술직과 전문직 비중이 높았다는 거예요. 태국 직원들은 한국에서 기술 연수를 받았고 이를 통해 태국의 제조업 수준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현재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은 연간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들 기업이 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죠.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는 태국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24년대에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사회적 요인도 있었다는 거죠.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들이 늘어났습니다. 방콕의 한국 기업 공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한국인 직원들이 위협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했죠. 이런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을 가속화했고 결과적으로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꼴등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태국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입니다. 태국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소라 불리는 최상위 계층과 로소라 불리는 저소득층의 격차는 매년 심화되고 있죠. 교수님은 태국의 소득 분배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실제로 방콕의 하이소 계층이 사는 지역과 빈민가의 생활 수준 차이는 마치 다른 나라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이소 자녀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을 가고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죠. 현 태국의 총리 패통탄 친나왓도 하이소 계층으로 현재 이러한 빈부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총리를 해임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반면 로소 계층은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런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오히려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란의 주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 저희 태국의 재벌들은 한국의 재벌들보다 더 부자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를 보시죠. 한국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약 390억 달러로 아시아 5위, 세계 3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90억 달러로 글로벌 순위 152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5억 달러로 167위를 기록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반면 태국의 경우 가장 부유한 CP그룹의 치어라와 가문이 보유한 자산이 약 130억 달러로 세계 11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투란의 주장과는 정반대였죠. 게다가 교수님은 양국의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산업 구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태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객관적인 경제 지표로 볼 때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태국은 아직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라는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고 손톱으로 책상을 긁고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한국가의 경제력은 소수 부유층의 재산이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의 질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빈부격차, 진위계수, 중산층 비율 등이 더 중요한 지표죠.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국 학생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저기, 투란이 입고 있는 샤넬 재킷.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이게 진짜 샤넬 맞아요? 갑자기 앞자리에 미국 학생 제시카가 물었어요. 그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고 뉴욕의 유명 패션 매거진에서 인턴십을 했던 학생이었죠. 당연히 진짜예요. 제가 왜 가짜를 입겠어요? 투란이 화를 내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니요, 그게. 제시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투란의 재킷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진짜 샤넬 재킷의 스티치는 저렇지 않아요. 로고의 각도도 다르고 무엇보다 이번 시즌 샤넬은 이런 디자인을 출시하지 않았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제 투란의 옷과 가방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죠. 저 루이비통 가방도 진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시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정품의 가죽 패턴은 저렇게 일정하지 않고 스티치의 간격도 달라요. 투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으로 가방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투란 씨, 교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이소 계층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느 기업 소속이신가요? 투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태국의 SCG그룹에서 일하세요.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나요? 교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 그룹의 최고 경영자세요. 투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교수님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SCG그룹의 현 CEO는 롱곤 피엠파이라 씨인데요. 투란 씨의 성씨와는 다른데.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투란에게 쏠렸죠.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그저 SCG그룹의 평범한 회계 직원이에요. 우리가 하이소라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교실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그럼 리사와의 친분도 한국 연예인들과의 교류도 거짓말인가요? 서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콘서트 때 멀리서 본 게 전부예요. 사진도 다 합성했고 저는 그냥 투란 씨,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건가요? 교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사실 한국이 너무 싫었어요. 태국에서는 요즘 반한 감정이 심해지면서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소인 척하면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태국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고, 특히 서희 씨를 보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서희 씨가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질투가 났거든요. 투라는 갑자기 강의실을 뛰쳐나간 후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가치는 결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칠판 앞으로 걸어나가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는 종종 국가 간의 경쟁, 문화적 우월감, 경제적 성취를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투란의 행동이 잘못됐지만 그 이면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국가 간의 경쟁이 때로는 개인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는 거죠. 경제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어느 한 나라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각자의 문화와 발전 과정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가치는 국적이나 부가 아닌 그 사람의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력과 한국인들의 임금을 무시하는 태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GDP도 한국이 태국보다 훨씬 높은데 이런 억지 주장을 내세우다 결국 거짓말이 들통난 태국 학생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총리와 중국의 주석이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약속하는데요. 하지만 태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을 의식한 행동을 보여준 태국 총리를 비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에바입니다. 평소처럼 국제관계학 수업을 들으러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는 늘 수업 전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오늘은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라 보여서 조용히 수업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보통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수업을 시작하시던 교수님의 모습과는 달랐죠. 최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국과 태국, 그리고 중국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죠. 교수님의 말씀에 옆자리의 미니와 누차라가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2023년 태국은 관광업 호황을 누렸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큰 역할을 했죠. 무려 12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나요? 이는 하루 평균 3,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했다는 의미입니다. 방콕의 거리는 한국어 간판으로 가득했고 파타야와 푸켓의 해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태국 여행이 다뤄질 때마다 관광객이 급증했고 SNS에서는 태국 여행 인증샷이 트렌드가 되곤 했어요. 저는 옆자리의 미니를 힐끗 바라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했죠. 하지만 2024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그래프는 2023년과 2024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산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깨지고 또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될 거예요.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죠.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급격한 하락세.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프의 날카로운 하락 곡선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옆자리 태국 학생 누차라가 불편한 듯 몸을 살짝 움직였죠. 2023년 11월 28일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한 항공편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태국인 관광객 20명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별도 신문실로 안내됐고 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공항 대기실에서 지쳐 보이는 태국인들의 모습, SNS에 올라온 분노에 찬 게시물들이 이어졌죠. 이들 중 5명은 결국 입국이 거부됐어요. 인솔자였던 수파폰 씨의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우리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는 그녀의 글은 24시간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됐어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입국 심사 절차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 법무부는 정상적인 입국 심사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곳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죠.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14만 명에 달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들 중 일부가 마약 범죄와 연루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실 안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불법 체류자 특별 단속 기간 동안 2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적발됐고 그중 30%가 태국인이었어요. 특히 방콕 소재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이 적발되면서 이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들을 불법 취업시켜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누차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교수님은 부드럽게 누차라의 말을 끊으셨어요. 맞습니다, 누차라 씨. 하지만 이런 소수의 사례가 전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태국 양국의 언론 보도가 나왔죠. 태국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태국인 차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한국 언론들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다뤘어요. 양국 관계는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걸었죠.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들어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어요. 1분기에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2분기에는 무려 67%까지 떨어졌죠. 이는 태국 관광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방콕 통룸 지역의 한인타운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성업했던 한국 음식점들과 한인 마트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누차라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는 다르게 상기되어 있었죠. 교수님, 태국은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중국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거예요. 실제로 최근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태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어요. 교수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을 이어갔어요. 잠시만요. 이 자료들을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페루리마에서 열린 APC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수님은 화면에 두 정상의 사진을 띄우셨어요.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태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했어요. 철도 연결 사업부터 AI 신에너지 분야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죠. 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보였죠. 교수님, 제가 반론을 제기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미니 씨의 의견을 들어보죠. 누차라 씨,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미니는 자신의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며 말했어요. 무려 20%에 달해요. 이는 전 세계에서 관광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걸 의미하죠. 미니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중국인의 1.8배였어요. 평균 체류 기간도 중국인이 4.2일인 것에 비해 한국인은 6.7일이었죠.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의미예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차라는 자신의 노트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고용 시장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수로 인한 실직자가 이미 8만 명을 넘어섰어요.
삼성전자의 태국 법인 구조 조정으로 방콕 인근 공단에서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의 태국 철수로 추가로 5천 명이 실직했죠. 민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중국이 약속한 투자,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 5년간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약속한 투자액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27%에 불과해요. 반면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의 투자 이행률은 82%였죠. 저는 민희의 철저한 자료 조사에 감탄했어요. 그녀는 분명 이 토론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왔던 게 분명했죠. 좋은 자료네요, 민희 씨.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패통탄 친나와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나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태국의 경제 지표들이 가득했죠.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죠. 올해 초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한 호텔 매니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했어요. 파타야의 해변 상인들은 매너 있는 한국인 관광객이 그립다는 말까지 했죠. 치앙마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소음 문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요. 교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누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32%까지 떨어졌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가 중국과 급하게 손을 잡은 겁니다. 교수님은 경제 분석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단순히 메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방콕 인근 공단에서 127개의 태국 중소기업들과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어요.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기술부터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죠. 현대자동차도 태국 내 54개 부품 협력사와 함께 현지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어요. 덕분에 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크게 성장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완제품 조립만 하고 핵심 기술은 모두 본국에서 가져옵니다.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둘째, 일자리 질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법인을 보면 임원급의 30%가 현지 인력이에요. LG전자 태국 법인의 경우 생산직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직의 82%가 태국인이었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어떨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태국 법인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의 85%가 중국 본토 출신이었어요. 태국 직원들은 대부분 단순 업무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죠. 이는 결국 태국 노동자들의 경력 개발과 임금 상승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셋째, 부채 함정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사례로 입증됐습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을 갚지 못해 결국 항구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에 넘겨줘야 했어요. 라오스의 경우 중국의 1:1로 사업 참여 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8%에서 89%로 급증했고 몰디브는 채무 불이행 위기까지 갔었죠. 현재 태국이 중국과 추진하려는 고속철도 사업의 예상 비용은 태국 GDP의 8%에 달합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큰 문제죠. 마지막으로 관광 수입의 질적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일 258달러였어요.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142달러에 그쳤죠. 더 중요한 건 소비 패턴의 차이예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숙박비의 73%를 현지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지출했고 식비의 82%를 현지 식당에서 사용했어요.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전체 여행 경비의 65%가 중국 여행사가 운영하는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어 있었죠. 현지에서의 실질적인 소비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이는 태국의 소상공인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어요. 태국의 주요 싱크탱크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마삿 대학 경제학과의 15명의 교수진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들은 중국 의존도 심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3가지로 분석했어요. 첫째, 태국 경제의 자율성 약화. 둘째, 현지 산업 생태계 붕괴 위험성. 셋째, 국가 안보 측면의 취약성이죠. 교수님은 화면에 각종 보고서들을 띄우셨어요. 방콕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 태국 경제위기 분석 보고서도 주목할 만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전자제품 수출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태국 국립개발연구원 TDRI의 분석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태국의 중소기업 중 42%가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약 18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치앙마이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더 나아가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태국 경제를 식민지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그들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들며 태국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누차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도 그녀도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처음 듣는 것 같았죠. 방콕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태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남길 설득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태국의 경제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차라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더니 반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패통탄 총리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이에요. 탁신 전 총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을 이끌었고 그의 여동생 잉낙 친나왓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지냈죠. 친나왓 가문은 대대로 태국의 정치를 이끌어왔어요. 그들의 정치적 판단은 늘 옳았고 태국 국민들도 이를 신뢰해왔죠. 누차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패통탄 총리는 태국 최초의 3번째 여성 총리예요. 그분의 판단이 어떻게 틀릴 수 있죠?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정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제 경험과 능력을 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패통탄 총리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녀는 2024년 8월 총리가 되기 전까지 부동산 회사의 CEO였어요. 정치 경험이라고는 아버지 탁신 친나왓의 선거 운동을 도운 것이 전부였죠. 외교는 물론이고 정부 운영 경험도 전무했어요. 방콕 정치대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태국 역대 총리 중 정치 경험이 가장 적은 인물이라고 해요. 교수님은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NIDA가 실시한 2024년 3월 여론조사를 보시죠. 패통탄 총리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처음 54%에서 32%까지 떨어졌어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는 28%까지 하락했죠.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가 45%,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평가가 38%를 차지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방콕 클롱토이 빈민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주민들의 생활고를 살펴본다는 취지였는데 패통탄 총리는 1,5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나타났죠. 현지 언론은 서민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가방을 들고 빈곤 현장을 방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또한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대기업법 인세 감면이 핵심이었어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고작 1%의 예산만 배정됐죠. 방콕 포스트는 이를 재벌 친화 정책의 위장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태국 의회에서 중요한 경제정책 토론이 있었는데 패통탄 총리는 이를 불참하고 대신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죠. 방송 내용은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스타일이었어요.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의 중국 접근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태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 태국 경제 협력 추진 계획 검토 회의 내용을 보시죠. 여당 소속 의원 147명 중 68명이 협력 계획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명을 했어요. 특히 태국 중국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당초 예상의 2.8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논란이 됐죠. 교수님은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방콕 포스트의 보도를 보시면 태국 재무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재무부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 규모가 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패통탄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국 상공회의소가 제출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는 중국과의 급격한 경제 의존도 심화는 태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여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달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섣부른 중국 의존은 제2의 식민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누차라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죠. 패통탄 총리의 선택은 분명 옳았어요. 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큰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세계 지도와 함께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중국의 외교 전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요.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첫째, 중국은 지난달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급격히 가까워지려 하고 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추진했죠.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비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둘째,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차관 제공 방식에서 투자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이 지적해온 부채 함정 외교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셋째,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미 무역 전략이에요. 중국은 최근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8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은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짚어가셨어요.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을 단순히 GDP 순위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로 중국의 1만 2천 달러보다 3배 가까이 높아요. R&D 투자 비중도 한국이 GDP의 4.8%로 중국의 2.4%보다 2배나 높죠.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 의지예요. 한국은 지난 40년간 태국의 산업화를 실질적으로 도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삼성전자가 태국에 설립한 직업 전문학교만 해도 매년 3,0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요. 누차라는 이제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이 보였죠.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렇게 한국이 사라지자 중국과 손을 잡게 된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문가들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한 분석을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태국 시민들은 한국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